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커스 현행대학교입니다. 이번 고노부 7급 기출 추가 문제는 난이도로 보면은 상당히 좀 쉬웠다? 어렵지 않았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 난이도는 거의 중하 정도? 7급 기준? 대략 25문제니까 제가 볼 때는 한 92점 이상 맞아야 합격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마 추가 문제이기 때문에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게 이슈화되는 문제는 없고 7번에 직무 소진하고 직무 스트레스 문제하고 9번에 대안적 갈등 해결기법이라든가 11번에 이제 던칸의 이론에서 수능하고 수용하고의 구별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번에 규제 총량제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와 비교할 게 딱 짝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고보조금. 그죠? 가장 중요한 거,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 재원을 뭐라고 합니까? 일반 재원이라고 그랬죠?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죠? 특정 재원, 요걸 비교하는 문제예요. 자, 1번 문제 쉽죠? 중앙정부가 교부할 때 지출 용도를 제한하니까 이거 뭐예요? 특정 재원 아닙니까? 국고보조금 등. 그래서 1번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옳지 않죠? 정답입니다. 2번에 보시면 지자체의 고유재원이라는 게 여기서 주의할 게 자주재원하고는 구별하셔야 되겠죠. 자주재원은 자치단체가 직접 걷는 재원이고 고유재원은 사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반적인 교부금과 달리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일정 비율, 보통 교부세는 국세의 19.24%의 100분의 97을 주잖아요. 이 재원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유재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맞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논점인데 맞습니다. 3번에 지역 간의 지역차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이걸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을 하고요. 4번에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자체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죠. 이렇게 재정적 결함을 판단하는 지표를 재정력 지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지수가 1 이하인 경우에 보통 교부세를 교부합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은 너무 평이한 문제. 방법론적 개체주의하고 인간을 합리적 이적 인간으로 전제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퍼블릭 초이스, 공공선택론이었죠. 부캐넌과 툴락이 제시했고요. 오스트럼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갑시다. 3번에 공무원 보수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기본급 체계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건 생활급하고 직무급을 비교하는데 우리나라는 계급제이기 때문에 생활급이었죠. 생활급은 사람에 대한 거죠. 이 사람의 생계유지, 즉 기본급이 생활급 체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동 대가의 원칙을 적용하는 거는 직무급이죠. 그래서 노동, 즉 노동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보수를 주는 게 직무급이니까 일단 틀렸고요.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무급은 equal pay, equal job이라고 그랬죠.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니까 보수 형평성이 높다. 정답이네요. 직무급. 능력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는 성과급이나 실적급이 되겠죠. 4번은 뭘까요? 물가 상승률이 3.5%면 이에 연동해서 생활을 보장하니까 이 직능급은 직무 수행 능력에 따른 보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직능급이 아니라 생활급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은 2번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4번인데 역시 짝을 찾아야 되겠죠. 현대적 리더십인 트랜스포메이셔널, 변혁적 리더십의 짝이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그랬죠.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때 트랜스액션을 하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
과학적 관리론 때 성과급을 기부하면 테이크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랬죠. 그게 교환무형입니다.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첫 번째가 카리스마, 두 번째가 영감, 세 번째가 개별적 배려고요. 네 번째가 지적 자극. 요 네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자, 1번은 보세요. 부하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니까 부하에 대한 개인적 배려, 개별적 배려죠. 2번, 부하가 창의 증사할 수 있도록 지적 자극이고요. 3번은 부하에게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거는 영감적 리더십이나 카리스마 관련되겠죠. 근데 보세요. 부하에게 조직의 목표 생산성 제고고요. 이에 따라 보상을 줍니다. 성과급을 주면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겠죠. 기브 앤 테이크, 이게 트랜스액션이죠. 그래서 변혁이 아니라 이거는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는 4번이네요. 특히 리더십에서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 리더십이 비교하는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자, 5번으로 갑시다. 자, 5번. 우리 이제 예산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행정에서. 자,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일단 예산 총계주의가 전통적 원칙에서 가장 마지막 완전성의 원칙 또는 다른 말로 포괄성의 원칙이었죠. 모든 예산은 하나도 빠지지 말고 장부에 계상해라, 적어라. 예산 총계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는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총계예산에서 필요형비를 뺀 순계예산이라든가 또는 기금 등이 들어가죠. 특별회계는 예외가 아닙니다. 틀렸죠? 자, 양곡관리 특별회계. 제가 기억나요? 우편사업 특별회계, 우체국 예금사업 특별회계, 양곡관리 특별회계, 조달 특별회계. 그래서 조달 특별회계니까 요거 특별회계 정확하게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3번은 재정에 대한 외부 통제가 실제 국가 재정에 대한 이 외부 통제가 용이하진 않죠. 상당히 곤란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사실은 뭐 외부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율성이 어느 정도 있죠. 실제 외부 통제보다는 내부 통제가 중심이 됩니다. 틀렸고, 여기도 보세요. 이러한 특별회계나 기금은 법으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법정주의.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정합니다. 법령이라는 것은 명령이 들어가니까, 법령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옳진 않죠.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건 5번입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분석 나왔네요. 팔러시 애널리시스입니다. 정책 분석 기법입니다. 특히 비용 편익 분석, 베네핏 코스트 어널리시스인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비용과 편익은 화폐 가치, 객관적인 화폐 가치로 측정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능률성 판단 기준이었죠. 형평성하고는 거리가 멀죠. 실제 우리 행정학에서 다룬 형평성 기준은 유일하게 지니계수라는 게 있죠. 지라는 경제학자가 로렌츠 커브를 개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0에서 1부터인데 0은 완전 평등이고 1은 완전 불평등이죠. 형평성하고는 거리가 멀죠. 미래 시점에 발생하는 비용과 퓨처 밸류를 미래 시점의 미래 가치를 디스카운트 레이트 할인을 내 가지고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로 나타내고 현재 가치와 할인율은 반비례한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정책 대안에 관련된 객관적 화폐 가치,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관적인 무형의 가치 비용도 계량화한다. 화폐 가치로. 이걸 뭐라고 한다? 실질적인 비용과 편익이라고 한다. 베네핏 코스트. 이 4번 지문도 중요하죠. 국가직 9급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문제가 처음 보는 건데 사실은 이 문제는 살짝만 행정학적 마인드를 발휘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직무 소진이라는 게 번아웃. 요즘에 진짜 번아웃 되는 분들 많잖아요. 일하다 보면. 저도 사실은 번아웃 직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쵸? 그런데 보세요. 옳지 않은 것. 직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직률, 이직 의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당연히. 스트레스가 없으면 이직률이 떨어지겠지만, 자, 직무 스트레스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내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때 이걸 역할 모호성이라고 하거든요. 역할 모호성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역할이 명확하면 그에 대한 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 3번 잘 볼까요? 직무 소진이라든가 번아웃, 직무 스트레스 어떤 게 더 장기적이에요? 소진이 번아웃 되려면 직무를 오랫동안 할 때 번아웃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야. 1년 12개월 365일 동안 강의가 계속 돌아가니까 사실은 번아웃 가능성이 높죠. 스트레스도 물론 발생하지만. 그래서 실제 직무 소진은 직무 스트레스보다 장기겠죠. 스트레스가 단기가 되겠죠. 이게 틀렸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직무 소진은 구성원부터 직무로부터 느끼는 피로감과 탈진을 얘기하죠. 그렇죠. 장기적인 피로감과 탈진 개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맞고요.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죠. 자, 9번으로 갑시다. 지방자치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옳은 것. 항상 문제 풀 때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잘 구별하시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층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치계층이 광역인, 특별시, 광역시도와 기초, 시군, 자치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층제인데 중층제의 문제가 뭐예요? 책임이 광역, 기초 분산되니까 책임성 확보가 곤란하죠. 불리하죠. 일단 기억 틀렸고 박스형이니까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인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니은을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맞은 걸로 보고 문제 풀면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 행정계층은 예를 들면 면, 동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행정계층의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실제 3층제로 볼 수 있어요. 왜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요. 그 밑에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있고요. 그 밑에 읍면동이 있겠죠. 실제 행정계층의 경우에는 이 자치계층, 제주특별자치도도 자치계층이지만 실제 행정계층 역할도 하기 때문에 3층제로 보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자, 디귿번에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한데 단층제는 국토 면적이 넓으면 안 되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좁고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구가 적은, 많은이 아니라 적은 국가에서 채택하기 용이하니까 틀렸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 제끼면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리을 자치계층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는 2층제이지만 그죠? 특별시, 광역시에는 모두 뭐가 있습니까? 자치구가 있죠. 광역시에는 자치구도 있고 군도 있다고 그랬죠. 어쨌든 2층제.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만 그죠? 자치계층이고 나머지 행정계층이니까 단층제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옳습니다. 니은과 리을. 자, 9번으로 갑시다. 자, 갈등 문제고 여기서 이제 요 대안적 갈등 일방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9번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전통적 견해인데 보세요. 갈등을 볼견자 아닙니까? 그래서 바라본다는 거니까 그래야 전통적 견해 이게 인간관계론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 관점, 그 다음 행태주의 관점, 상호주의 관점 3단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인간관계를 저해하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갈등을 줄이는 해소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갈등이 항상 엮이는 것만 아니라 갈등 오히려 혁신과 창의성을 제고한다는 순기능도 갖고 있어요. 갈등 자체가. 그래서 갈등을 무조건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3번에
조직구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개선, 라인과 참모, 스텝 간에는 조직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고 이걸 에치오니가 조직 간의 갈등이라고 표현했죠. 맞습니다. 최근에 민사소송의 소송인데 대안적 갈등 해결? 이걸 ADR이라고 하는데 ADR 방식이 조정이나 중재해가지고 크게 협상이라든가 알선이라든가 조정 중재가 있는데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볼 수 없어요. 대안적 갈등 해결 방식이기 때문에 틀렸죠. 4번이. 자, 10번으로 갑시다. 행정규제 기본법입니다. 25문제도 비슷한 문제인데 규제 법정주의에 대한 거예요. 자, 규제는 반드시 뭐로 정한다? 법으로 정한다.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규제 내용은 쉬운 용어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며 기술적 사항이나 아주 세부적이고 경미한 사항은 고시 등 그쵸? 각 기관의 고시, 규칙이겠죠. 법령의 위임을 받은 정할 수 있죠. 당연히 법조문에 있고요. 정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자,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유로 국민의 권리와 제한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7번 문제에서 던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기본서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 275페이지 보조단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답이. 자, 정책 현행정학 기본서 말합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수능 컴플라이언스와 불응 디스컴플라이언스거든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일선 관료도 보세요. 정책 결정자가 정책을 집행하면 일단 1차적으로 집행자도 이 정책 결정자의 정책 결정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수능의 대상이 맞죠. 그리고 만약에 정치 집행자가 실제 정책을 집행하잖아요. 그러면 집행에 따른 수혜자와 희생자, 비용 부담자가 있죠. 근데 만약에 희생자 집단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면 당연히 불응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3번, 반면에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 수혜자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이익을 주니까 긍정적이겠죠. 그럴 때는 수능을 유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답은 3번인데 4번인데 죄송합니다. 던칸이라는 학자는 던칸 또는 던컨인데 정책 대상 집단의 내면적 가치관의 변화, 즉 내면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수능 컴플라이언스가 아니라 억셉턴스라고 그래서 수용이라고 표현해. 억셉턴스. 수능은 외면적으로 즉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수능은 외면, 수용은 내면. 그러니까 이거 수능이 아니라 수용으로 바꿔야 되겠죠. 1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현행정학 기본서 275페이지 사이드에 보시면 보조단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차이에 대해서. 자, 12번으로 갑시다. 예산제도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고 GBB 제로 베이스 버지팅은 점증주력 부하기한 합리주의 예산이니까 맞고요. 제로 베이스 버지팅. LIBS 품목별 예산제도는 인건비, 물건비, 지출 대상을 품목별로 분류해가지고 회계 책임 확보와 재정 통제에 용이해야 하니까 한계를 규정할 수 있죠. 맞습니다. PBS 퍼포먼스 버지팅 시스템 성과주 예산 제도는 투입 요소 중심이 아니라 물론 여기서 이제 상대적인데 투입 요소 중심이 LIBS예요. 근데 투입뿐만 아니라 산출을 중시하거든요. 투입분의 산출 하나의 사업에 기반한 예산 제도거든요. 요거는 이제 상대적인데 자, 밑에 걸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PPBS는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짓 시스템은 일단 장기적인 플래닝을 짜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상향이 아니라 탑다운, 하향식 방식이죠. 프로그램 스트럭처를 짜는 거거든요. 방향성의 문제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으로 갑시다. 자, 일단 금평 문제인데 금평도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자, 봅시다. 옳은 것. 4급 이상 5급 이하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근평이 주로 4급이 기준이에요. 4, 5급. 일반적으로 5급이 기준인데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근평 대상이 아니라 이건 5급 이하 일반직 금형이 근평이고 4급 이상은 직무 성과계약 등 평가라는 거니까 틀렸고,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마지막 12월 31일 날 시행되며 평가 결과는 성과급 등급 결정 스페셜인지 A인지 B인지로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스페셜은 뭐 175%, 뭐 S는 125% 이런 식으로 성과급을 줍니다. 정확하게 맞네요. 2번이 정답이고요. 채용 시험 성적이 나왔다. 시험 성적이라는 선행 데이터를 가지고 임용 후에 근무 성적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기준을 판단하니까 이거 뭐예요? 기준 타당도죠. 타당도는 목표 일치고 신뢰성은 결과 일관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뢰성이 아니라 타당도고요. 평정의 오류 중 시간적 오류는 첫인상을 오류 있죠. 첫인상 보고 평가하는 거. 첫머리 효과와 막바지 효과, 이게 근접 오류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평정자가 피평정자에게 일정한 규칙에 각에서 특정 오류를 계속 규칙적 오류죠. 일관적 오류니까 틀렸죠.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책 집행에서 오클랜드 프로젝트를 말씀드렸죠. 프레스만 일답스키가 오클랜드 프로젝트가 실패한 요인을 고르는 것인데 크게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 여기 있네요. 이런 많은 기관과 사람이 결국은 비토 포인트 거부점으로 작용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바다가 아니라 산으로 간다고 그랬죠. 두 번째, 정책이 지나치게 복잡했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틀렸네요.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죠. 세 번째, 정책 집행기관 원래 사회복지 사업인데 EDA 경제개발처가 담당한 문제 리더십의 중단이었고요. 여기 있네요. 적절치 않은 기관에 담당했다는 거 있고요. 여기 있죠. 또 하나, 주요 지위에 있는 이 기관장을 이 EDA 경제개발처 처장을 계속 교체하는 거예요. 리더십의 중단을 가져왔죠. 부적절한 정책 집행기관 선정이라든가 수단, 이거 리더십의 교체니까 4번이 틀렸네요. 정책이 지나치게 복잡하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조금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5번인데 요거 2010년도에 바뀌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출제가 되네요. 전자정보법상 전자정부의 구현 운영 발전을 위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인데 뭐 수업 시간에 잘 정리했습니다만 가외성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가외성은 보세요. 일단 옳지 않죠? 기억 제끼고, 그 다음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운용성 증진하기 때문에 능률성을 강화할 수 있고, 보세요. 디귿 행정기관의 편익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이죠. 그러니까 답이네요. 4번. 행정업무의 혁신이나 생산성, 능률성의 향상이죠. 니은과 리을이 맞죠. 옳은 것. 그래서 한 10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 이 라스웰의 정책지향 1951년에 라스웰이 정책지향에서 정책학의 특성을 3가지를 말했죠. 첫 번째가 사회적 맥락성을 떼어야 된다. 두 번째가 문제지향성이고요. 프로블럼 오리엔테이션. 세 번째가 연구 방법의 다이버시티, 방법의 다양성이죠. 합법성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쉬운 문제고. 자, 이제 17번으로 갑시다. 공무원 연금 제도입니다. 보수와 연금이 사기 앙양 제도인데 봅시다. 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일단 요거 예전에 기출지문이거든요. 사회보장 원리, 우리 공공복지 제도잖아요.
건강보험이나 공적연금제도, 그리고 부족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을 보충하니까 사회보험 원리와 부양원리가 혼합된 제도를 운영한다? 맞죠? 자, 이번에 2010년 이후 신규 명단의 퇴직연금 개시 연령은 65세죠. 2033년부터 65세니까 틀렸네요. 개정사항이죠. 연금 보수, 연금 인혁처장, 공무원의 임용, 보수나 연금제도는 인사혁신처, 중앙인사 행정기관이 주관합니다. 맞고, 퇴직연금 옛날에 20년이었는데 10년으로 줄었죠. 연금 수급기간 10년 이상. 정답은 2번이 틀렸죠. 자, 18번 문제도 우리가 행정학적 마인드로 풀 수 있는데, 보세요.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관리론이니까 실제 언제입니까? 1880년에서 1920년이니까 이때가 실제 1883 펜들턴법하고 연결이 돼요. 행정의 능률을 합리화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주의인데 실적주의와 관련된 제도가 여기 있네요. 직위분리제. 그렇죠? 이퀄 페이 이퀄 잡이니까 직위분리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역관주의, 실적주의 비교할 때 관련이 됩니다. 자, 19번으로 갑시다. 평가 대상에 따른 우리 정책 평가할 때 총괄평가와 과정평가가 있었죠. 이 과정평가는 인과관계의 과정이나 결과가 아니죠. 절차를 평가하는 거예요. 총괄평가는 인과관계의 결과, 아웃풋, 리절트, 임팩트를 평가하는 거니까 보세요. 옳지 않은 것. 일단 정책 집행 이후에 관리 절차가 여기죠. 그래서 요거는 과정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책 집행 이후에 평가하는 거니까 사실은 총괄평가지만 관리 절차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틀렸고 1차적으로 아웃풋, 산출물을 평가하죠. 여기 있네요. 산출. 건설된 도로, 단기적이죠. 2차적으로 효과, 리절트, 결과, 건설된 도로에 따른 통행량의 증가까지 이렇게. 이러한 그죠? 통행량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임팩트, 영향을 미치죠? 맞습니다. 실제 결과평가는 정책 대상 집단 행정의 실제 일한 변화를 말합니다. 이걸 리절트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20번으로 갑시다. 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금. 국가가, 자,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가 이거라고 그랬죠. 설치 요건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요게 없어요. 근데 기금은 반드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금을 운영한다는 요 규정이 있죠. 이 특별한 목적이 뭐냐면 공공복리를 위한 기금 같은 거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특별회계로 하면 틀려요. 설치 요건에 2번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죠. 맞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피스컬 디마크로시, 재정 민주주의라고 표현하죠. 3번 국가재정법상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 사실 기금은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 외로 운영합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니까 기금은 예산 외로 운영합니다. 4번 기금운영 계획안을 제출할 때 기금의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국가재정법 규정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21번 아주 쉬운 문제죠. 행정통제 문제고 옛날에 9급에 나왔는데 행정통제는 인아웃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공식 비공식인데 공식이라는 거는 정형화, 표준화 정도가 높은, 즉 법에 규정돼 있으면 공식으로 보고요. 규정돼 있지 않으면 비공식으로 보면 되는데 정당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헌법이나 법률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이기 때문에 비공식적 통제라고 볼 수 있죠. 공식이 아니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공식 내부 통제,
정부, 행정부 내부니까 맞고, 통제 상황에 따른 신축성이 필요하고요. 탄력성, 또 책임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행정 책임이 공무원이 그쵸? 어떤 국민에 대한 의무거든요.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통제거든요. 그래서 행정 책임과 통제는 인과관계, 즉 불가분의 관계죠. 자, 이제 22번부터 해서 마무리를 합시다. 자, 22번. 지방세 기본법, 국세기본법인데 지방세의 종류죠. 자,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결국 이게 광역이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암기했죠.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세가 뭐죠? 자치구세는 등재라고 그랬죠. 등록 면허세와 재산세 찾아보세요. 재산세죠. 얘는 자치구세니까 광역시 특광세에는 해당되지 않죠. 나머지 취득세, 레저세, 담배세 해당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23번 국공법상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선관위 소속인데 여러분들 보통 임용권자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선관위 6급 이하니까 물론 5급 이상은 대통령이겠지만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아니라 사무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임용권 할 때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었죠. 사무처장. 그쵸? 뭐 인혁처장이듯이. 이거 틀렸네요. 가장 기본인데 금고 이상의 선거위에는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 2년, 실형 5년이죠.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 성적이나 근무 성적의 능력이 실적에 따라간다 함으로써 실적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렇죠. 실적주의 원칙이 기본입니다. 역관주의는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실적주의 공채를 하지 않습니까? 공단에 속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속되지 않는 공무원 임용 제청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자포스팅, 공모직위제죠. 30%. 개방령 20, 공직 내외, 공모직위 대 부처 내, 부처 외니까 가능하죠. 나머지는 부처 자율직위 50%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4번으로 갑시다. 학자 문제인데 가끔 나옵니다.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실행정학자에 68년 12월 달에 마리니, 하몬, 프레드릭슨 이런 사람들이 실행정학자다. 실행정학이 강조한 이념이 소셜 에쿼티, 사회 형평성이니까 뭐 이 밖에 적실성이라든가 고객 지향성 등이 있죠. 맞겠죠. 옳은 것이니까. 기억 맞고요. 맞죠? 니은 군노우라는 사람은 행정학, 그쵸, 인문이란 책을 써가지고 최초의 행정학 교과서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행정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행정이 경영과 같다는 공사 이론론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틀렸죠? 자, 덴하트 부분인데 MPS죠. 뉴 퍼블릭 서비스, 신공 서비스론인데, 자, 방향잡기 스티어링이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니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어렵죠. 그래서 따뜻한 인본주의 마인드로 서비스하라. 그래서 방향잡기보다 봉사하기 요거 맞네요. 그쵸? 답은 1번이죠. 마치 코엔 올슨은 가비지캡 모델, 쓰레기통 모델이니까 최선의 합리성하고는 관련이 없죠. 뭐 최선의 합리성은 사이먼의 어떤 그쵸 내용적 합리성 이런 것들, 경제적 합리성이 가장 최선의 합리성이거든요. 관련이 없죠. 쓰레기통 모형으로서.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1번이 옳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규제관리제도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우리 행정규제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옳지 않은 거 규제 등록을 하는 거죠. 정부가 관리상 규제를 등록하는 제도를 규제 등록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규제를 할 때 효력을 한시로 중지해가지고 일정 기간 뒤로 미루는 게 유예제. 그게 규제 유예제고요. 왜? 지나치게 규제하면 안 되고 사전 규제가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규제가 생기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선셋 노우,
규제 일몰법이죠. 요거 5년이 일몰 기한이라고 그랬죠. 자, 규제 비용 관리제는 뭐예요? 규제의 비용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건데 규제의 총량 100개를 정하고 이게 일정 기간 감소시키는 이 규제 총량 제도죠. 규제 비용 관리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추가 모집 해설을 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몇 문제 제외하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고, 그리고 뭐 아까 설명드렸던 7번에 뭐 직무 소진이나 직무 스트레스 문제도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고요. 11번에 던칸의 수능과 수용의 문제, 컴플라이언스, 억셉턴스의 비교 같은 거, 뭐 그래서 크게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추가 문제기, 그쵸, 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올해 이제 시작인데 제일 먼저 했죠. 7급 추가. 그래서 이제 4월달 시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충실히 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